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척도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삶의 질, 행복한 삶의 고민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생겨났다. 의식주 같은 물질 만족보다는 의식적 행복을 위한 신자급자족의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삶도 있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시 여겨졌고 입고 먹고 사는 것의 의식주가 있다면 입고 사는 것보다 먹는 것에 애착이 강했던 그때가 있었다. 오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어메이트의 품종의 탄생이 시작합니다. 오프닝에서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제 맹달님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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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주제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맹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할 이야기는요. 품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원에서 연구활동하셨던 농학자들이 들려주는 품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게 될 텐데요. 1부는 식량작물 품종 개발과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농학자가 들려주는 품종 개발 이야기로 총 10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품종의 탄생이라는 생소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다소 생소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라영님이 수원 서둥동에 있는 국립농원박물관에서 열리는 포럼을 듣고 와서 너무 좋았다고 소개해 주셨던 게 시작이었어요. 여러 차례 강요당하긴 했지만 선뜻 나설 수 없는 주제이긴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막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라영님이 한 얘기 중에 강원도 옥수수가 수원 품종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이 나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신선해서 그래서 이제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작이 많이 어려웠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 소개해 주신 책이 어떤 책이죠? 맹달님? 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이고요. 책 제목이 품종의 탄생, 농학자가 들려주는 수원 품종 이야기였어요. 구술서이기도 한데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결정했었죠. 시정연구원 도움으로 책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농학자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나이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점이 아쉬웠지만 책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구술서라서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저희가 책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간접적으로 농학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당 관련자 외에는 많이 모르는 이야기를 다루게 돼서 저희 나름 뿌듯하고 보람을 갖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영님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된 품종의 탄생 이야기가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데요. 총 12편의 이야기 중 제1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부연이 많았습니다. 오늘 진짜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품종의 탄생 1부는 2편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쌀 자급을 위하여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개발되었던 품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종의 이야기를 수원에서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1991년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수원에는 서울대 농대가 서둔동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인근에 농업진흥청도 있었고요. 환경적으로 연구 사업을 하게 됐었던 거죠. 농업진흥청은 전주로 이전이 되었고 수원에는 농업기술센터 인력 육성팀이 있었는데요. 1952년 수원에 설립됐으며 75년에는 서울 관악 캠퍼스들로 단과대들이 이전할 때까지도 남아있던 곳입니다. 당시 비행기 소음과 건물 노후 등으로 교육 연구 활동이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약학 등 관련 분야와 연계가 결여돼 학문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학내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수원에 서울대 캠퍼스가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품종의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농업진흥청과 서울대 농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캠퍼스에 대한 이전은 맹달님처럼 몹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남아 있었다면 수원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각지에 흩어진 품종들이 수원에서 연구 개발된 이유를 알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주제인 만큼 잠시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의 탄생 중 쌀의 자급자족을 위하여를 이야기 중입니다. 그에 앞서 품종 연구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하면 떠오르는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을 배고픔의 시간은 고통입니다.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던 우리는 쌀의 자급자족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우선 품종이란 주제를 시작하려면 첫 번째로 육종, 두 번째로 품종 개발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재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사실 생 초보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기대치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기대치를 낮춘다고 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우선 첫 번째 육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종은 특정한 품종이나 특성을 가진 식물이나 동물을 인위적으로 교배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데요. 우선 종자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야생종, 재래종, 개통, 품종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각기 종자들의 설명은 제가 할게요. 야생종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종자입니다. 재래종은 오랫동안 인간에 의해 토착되어 내려오는 지역 특산 종자고요. 개통은 여러 종류의 종자를 육성가가 자가수분 또는 타가수분을 거쳐 유전적으로 안정시킨 종자로 모계와 부계를 육성해 교배 조합을 통해 품종을 개발한 걸 개통이라고 합니다. 또 품종은 육성가가 유전적 개량을 위해 각 개통을 교배하여 만든 품질이 우수한 종자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듣다 보면은 반가운 이름이 나오실 거예요. 네. 품종은 유전적 개량을 위해 육종가가 각 개통을 개발하고 인위적으로 교배한 다음 선발된 개체군입니다. 육종가는 이런 종자들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육종 기술을 활용해 품종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육종 기술은 1865년 멘델이 완두콩 교배 실험을 통해 개발된 멘델의 법칙이 시작입니다. 이제 아는 단어 나왔어요. 네. 아는 사람. 멘델의 법칙이라고 하시니 기억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이시면서 유전학의 시조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멘델은 수도원의 사제이기도 합니다. 육종의 이야기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요. 좀 더 소개할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의 종자 기업에서 개통 육성을 했는데
1930년 최초로 옥수수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농산업이 성장했고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물에 적용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빠르게 채소 종자 개발에 앞장섰고 엽채류, 양채류 등의 좋은 품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옥수수 대량 생산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GMO가 떠오르는데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1960년대 방사선을 이용해 인위적인 돌연변이 육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식세포 화분이라고 꽃에 분이 묻어있는 수수를 의미하는데요. 특정 형질을 갖는 개체의 유전성을 고정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 기형이 없는 같은 모양의 을 대량 생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질이 고정이 안 되면은 예를 들면 염색체는 동일한 개수니까 참외이긴 참외인데 상품성이 떨어지고 모양이 제각각이 되는 거죠. 염색체의 형질을 고정시킨다는 건 찍어내듯 동일하게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1980년대에 생명을 형성하고 생명을 조절하는 분자 수준에서 생물을 연구하는 학문인 분자 생물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DNA 마커가 농업 연구에 처음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후 GMO라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개발돼 1990년 중반부터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듣다 보니 신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 속에는 동물도 있지만 식물도 모두 포함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DNA 마커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인가요? 네, 사람 이름 아닙니다. 네, 연구 방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교배 후에 샘플 작물인 DNA 정보를 판독해서 우량 품종의 특성을 잘 물려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DNA 염기 서열 위치를 표시, 그러니까 마커를 삼아 교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지 않게 하는 연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언젠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까봐 살짝 겁이 나기도 해요. 이런 영화도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요. 요즘이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렵던 시절의 사람들에게는 혁명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GMO라는 말만 들어도 조금 무서운 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작물별로 유전적 정보가 모아지면서 연구하고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지만 사실 조금 GMO라는 것만 들으면 저희는 약간 두려운 게 좀 앞서는 게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살짝 거부감이 있겠죠. 네. 외국의 사례 등이나 연구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면은 정말 반가운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개발된 것들이 없었다고 해요. 1950년 우장춘 박사가 저 반가운 이름 나왔죠? 네, 우장춘 박사가 한국에 오면서 종자 개발과 기술 보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종자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대량 수확을 할 수 있는 육성 체계가 만들어졌고 비료, 농약으로 병해충의 피해가 적어지니 다수확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품종 GMO를 개발하게 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농업 수확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축 생산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가공식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인간 수명 연장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까요? 어려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첫 편이라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품종의 탄생 중 쌀 작업을 위하여라는 부분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품종 개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친절한 방송 쌀 작업을 위하여입니다.
품종 개발을 하는 이유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신품종 개발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품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 자급을 위하여라고 했으니 벼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일본 벼 품종을 도입하고 선발 보급을 하다가 1950년 이후부터 국내 벼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대요. 1960년대에는 시험장을 설치하면서 우수한 벼를 본격적으로 개발 육성하게 되었대요. 신품종이 육성되고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종자 증식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한 곳에서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에 있는 농업기술원, 각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원종, 보급종의 단계로 종자 증식을 합니다. 네, 당시에는 맹류와 벼에 대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콩이나 잡곡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고 합니다. 60년대 후반까지는 어른들은 말로 벼가 탄다고 하는 도열병, 그리고 호엽, 고병, 병충해가 심해서 생산량이 적어 쌀로 자급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하고요. 60년대 후반 작물 실험장에서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랑 합동으로 벼에 생기는 병들을 이겨낼 품종 육성에 착수하게 됩니다. 71년이 되면서 다수학 신품종이 개발되고 농가에 보급되는데요. 그 품종이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그 벼, 바로 통일벼라고 합니다. 유명한 벼였죠. 저는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어르신이 아닌가 봐요. 네, 저도요. 시골에 살면은 어쨌든 그때 시절에는 벼 이야기가 통일벼가 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통일벼라고 하면 밥맛보다는 정말로 양으로 승부했던 품종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네, 저는 통일벼를 모르는데 이번 방송 한다고 하면서 어머님께 물어보니까 통일벼를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맛이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통일벼를 얘기하자면 통일벼는 1966년에 개발되어 시험 재배를 거쳐 72년부터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대 보급된 벼 품종 이름입니다. 서울 농대와 필리핀 국제미장연구소에서 육성한 기적의 벽시라고 불렸다고 해요. 세 종류의 교배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본벼 6하라, 대만벼, 국제미장연구소의 삼원교잡, IR8의 삼원교잡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품종은 국제미장연구소의 667번째 개발 품종이라고 해서 IR667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에서는 이 품종을 통일벼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혁명 같은 느낌의 통일벼는 지금의 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생산량을 높은 만큼 재배하는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이게 기존 재래종보다 재배가 까다롭고 쌀의 품질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농민들의 반발도 심해서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농가에 보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시 신품종 통일벼를 우선 수매하게 되는 거죠. 가격을 지지하며 물리적 수단으로 동원해서 강제로 보급하는 정부 정책도 있었고요.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보급 속도가 박차를 가하게 되었어요. 수확 비율로 따지면 모 심은 면적 대비 72년도에는 15.9%에서 76년에는 44.5%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증가인데요. 77년에는 54%로 면적의 반 이상을 수확하게 되는데 당시로는 세계 최고 기록이었다고 해요. 수치로나마 봐도 얼마나 증가된 수확량인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수치로 엄청난 건데요.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아요. 이해를 도울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제가 80년대생이거든요. 1977년 1월 12일 무미일을 폐지했다고 해요. 무미일은 기념일인데 어떤 기념일을 없앤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기쁜 날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970년 식품위생법 조항으로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점심 식단에 쌀밥을 판매하거나
도시락을 싸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쌀밥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무미일법인 거죠. 그 외에도 10월 14일에는 쌀의 7분 도정제를 폐지했다고 해요. 그때까지는 쌀 막걸리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14년 만인 1977년 12월 8일 쌀 막걸리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정말 거룩한 날인 것 같아요. 이때 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12월 8일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막걸리를 꼭 드세요 그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조선시대 이야기는 아닌가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데 배고픔을 과학이 막아준 건가요? 품종의 개발로 쌀의 풍족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제 기억에는 통일벼는 좋은 품종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현재에도 생산되고 있을까요? 네, 77년까지는 순조로운 작황을 보였는데 다음 해 가뭄, 여름 수해 등으로 도열병 피해를 겪게 되고요. 1980년에는 냉해와 도열병의 만연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다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77년까지는 풍작을 보였고 증산에만 신경을 쓰느라 병충해에 대한 품종의 안전도를 신경 쓰지 못한 탓이었던 것 같아요. 도열병이 벼가 탄다고 했었는데요. 그 병이 수확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나요? 네, 벼가 자라는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건데요. 잎이 갈색으로 군데군데 얼룩처럼 생기는 걸 보셨을까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벼농사를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난이나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초록잎에 탄자국처럼 생기는 건데 벼는 이렇게 도열병에 걸리면 벽시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은데요.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강제로 보고까지 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78년까지 특정 품종을 면적의 72%까지 재배를 했다 보니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 점차 재배 면적이 감소했고 1992년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역사 소설의 한 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 같은데요. 녹색혁명의 대표 주자였던 통일부로 인해 무미일이 폐지시키는 이력도 있었지만 병충해에 약했던 점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짠 하고 나타났던 통일부의 씁쓸한 퇴장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네, 통일벼의 배신으로 농가에서는 일반계 벼를 자연스럽게 품종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밥맛이 좋으면서 수량성이 높은 품종 6종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요. 통일벼는 86년을 마지막으로 개발을 중단하게 됩니다. 수고했다 통일벼. 각 지역에 적응성이 높은 신품종을 개발하고 품종을 비교 전시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재배 품종을 농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풍요로운 시대의 시작인가요? 아님 서막을 내린 품종 개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품종의 탄생 중 쌀 작업을 위하여를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 육종이라고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은 품종의 개발로 녹색혁명, 통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재배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재배 기술은 뭘까요? 네, 60년대 초까지 벼를 비롯한 식량 작물의 재배 기술은 일제시대 때 기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내기라고 아실 것 같은데 기계가 없던 그 시절 손으로 한 땀 한 땀 모를 심었는데요. 모내기를 하기 전에 벽씨를 키워야 하는데 물 못자리라고 물을 대어서 모판을 만들고 벽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고 자라면 모내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비닐 이용 전까지 이용하던 방식인데 실의 온도가 낮아지면 모들이 힘이 없고 모내기 후에도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해요. 이제 90년대 모내기는 5월 중순인데 60년대는 6월 20일 이후로 한 달이나 늦췄다는데 이렇게 늦은 모내기는 수확량을 높이는데도 큰 장애 요인이 되었던 거죠.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았을 테니 잘 자란 일부만 수확하게 되었겠네요. 날씨를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들이 개발된 건가요? 네, 그때는 화학 비료가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퇴비 생산, 녹비 작물로 재배하게 되는데요. 우리 방송에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 방송인 것은 맞지만 또 친절한 방송이잖아요. 네, 녹비 작물은 풀들이 흙을 한 번에 갈아엎는 건데요. 옥수수 껍질 등 묵혀서 사용하는 건데 당시에는 퇴비 증산을 위한 경진대회 같은 것도 개최해서 상을 줬다고 해요. 당시 상 받으신 분들과 받으신 상품도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연 친화적인 비료를 사용하는 요즘의 권장하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좋을 것 같은데요. 생산량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영양분 제공은 되었을 수 있지만 이게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 60년대 들으면서 충주 비료 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화학 비료가 대대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벼 수확량이 10에서 20%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개개인이 농사를 짓던 것을 집단 재배 방식으로 보급하게 되는데 품종 선택, 모짜리, 모내기, 병해충 방제 등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단위별로 증산 기술을 보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배 기술의 평준화를 적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품종의 개발과 재배 기술이 접목되어 통일벼가 종전에 히트를 치게 되는 거였군요. 비료는 생산 증대를 위한 보조 수단이었을 텐데 병충해도 막아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배료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생산력을 높이게 해주는 건데요.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방제기술 보급이나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처럼 시기별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 예보를 하게 됩니다. 예보, 주의, 경보 등으로 발표하는 거죠. 이 병충해 예보와 더불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농약의 개발이 가속화되어 농작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64년부터 60년 말까지 토지 개량 조사, 토양 비옥도 사업 등을 기초로 토양의 상태에 따른 맞춤 비료나 석회를 사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요. 계속된 집단 재배 단지를 통해 지력이 향상되는 사업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배고픔을 덜어야 하는 고달픔이 거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수확이 많이 되는 씨앗을 좀 더 비옥한 땅에서 개선된 농사 방법으로 더욱 풍성한 수확을 꿈꾸게 하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내기 방법은 동일한지 궁금해지는데요. 맹달님은 어떤가요? 앞에서 외부 온도로 모내기가 늦춰지면서 수확량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를 키우는 방법이 노지에서 모판에 키워지고 보온을 해야 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70년대 들어 통일벼 품종이 보급되면서 폴리에틸렌테 필름을 이용한 보온 절충 모짜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통일벼는 따뜻한 나라의 품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 따뜻한 나라의 품종을 교배했는데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추위에 취약했던 거죠. 그래서 보온을 위한 비닐이 없으면 모짜리가 힘들었던 거죠. 모가 잘 키워져야 모내기를 할 수 있잖아요. 70년대에는 재배 면적의 90%까지 보온 모짜리가 확대되었는데요. 보온 모짜리는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짜리를 키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모내기가 한 달 가까이 빨라졌대요. 농사는 하늘이 정해주신 거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인 것 같습니다. 폴리에틸렌 비닐이 나오면서 농사 방법은 획기적으로 그 시기가 당겨집니다. 이 방법이 아마도 생산량 증대나 여러 가지로 많아졌고요. 이것이 발달하면서 이모작이란 게 가능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1년에 따뜻한 지방은 2번의 농사가 가능하다.
뭐 그리고 추석이 빠른 추석들은 그때는 그 쌀을 못해 먹었는데 그때 되면 올기쌀이라고 별을 채 익지도 않은 쌀을 나락을 베어서 쪄서 절구나 이런 방아를 찧어서 그걸로 밥을 하는 게 추석에 제사상에 차례상에 올라가는 밥이었습니다. 쌀을 빻았는데 어떻게 그걸로 밥을 해요? 밀가루 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쌀을 빻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락이라고 하잖아요. 이 겨가 그대로 붙어 있는 채로 삶아요. 삶으면 이제 그걸 말려요. 그 다음에 말려서 이제 빻으면 겨가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 쌀이 나옵니다. 그 쌀은 딱딱하겠죠. 그걸 오물오물해서 먹으면 정말로 달고 맛있습니다. 그걸 밥을 지으면 일반 밥과 동일하게 색은 약간 좀 뭐랄까요? 누런색 정도 되지만 하얀 백미가 아니니까 그렇게 돼서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올기쌀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모내기가 빨라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벼가 익어갈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물어지는 거죠. 그만큼 수확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맹달님이 모짜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모내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모내기 뭔지 아실 텐데 모내기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갑자기 퀴즈입니다. 모내기 방법은 잘내기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 모내기라는 건 정조식과 산식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930년대에 일제가 정조식을 개발했고 권장했으나 1950년대까지는 산식이 일반화되었다고 해요.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이거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박물관에 수원화성박물관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미니어처 이렇게 되어 있는 농사하는 방법들이 미니어처로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 딱 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못줄이 그러니까 정조식은 폭이랑 줄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맞추어서 심는 거거든요. 이제 못줄이라는 걸 대어서 가로 세로 줄이 반듯하게 심는 거고 이제 산식은 손 짐작으로 이리저리 심는 모인 거죠. 그 수원 화성박물관에는 이 산식이 이렇게 미니어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서 있고 그 모를 그냥 자기 손대중으로 이렇게 심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심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이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조식을 하면 수확이 더 많았을 텐데 어르신들이 고집이 세셔가지고 이렇게 정조식을 안 하고 산식을 굳이 고집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50년대까지는 산식이 계속 일반화되었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를 모판에 키우고 모내기를 하는 기계 등으로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지가 곧아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모내기란 말만 들어본 지가 없을 듯요. TV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 없을 듯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모내기 체험 행사를 통해 정조식으로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체험이 가능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제 쌀 작업을 위하여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맹달님? 네, 처음 통일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논농사 연구로 인해 밭작물 재배 기술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대요. 보통 그러니까 보리는 밭에서 대부분 재배를 했었는데 60년대 이후 식량 작업을 위해 정책에 힘입어 논에 보리와 벼를 아까 무당님이 말씀했던 이모작이 여기서 나와요. 이모작 재배를 위한 시택을 추진하다 보니 74년부터는 밭보리보다는 논보리 재배 면적이 많았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많았던 적이 있다는 걸 보니 적합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모든 재배에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대한뉴스라고 하는 뉴스를 기억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엄청난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 청와대에는 식량 증산 기획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북한의 용어처럼 들리는 단어들도 많았을 텐데요. 필리핀이 우리 품종의 개발을 위해 연구를 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맹달님과 제재님은 오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떠셨나요? 농사가 생명공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저희 방송 준비하면서 농학자 분들이 과학자 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했었어요. 생명공학은 사실 이런 동물학이나 막 약간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했었는데 농사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옛날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걸 GMO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좋지 않는 방법으로 유전자 변이를 하는 이런 걸 이제 부정적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품종의 탄생 12편의 방송이 계속될 텐데요. 1부 1편으로 쌀 작업을 위하여 1960년대부터 70년대 품종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서로서로의 노력이 맞물려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맹달님과 제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